아침에 일어나 보니 5월 18일이다. 창문을 여니 봄바람이 안면을 스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산자여 나를 따르라. 이런 문장이 머릿속을 헤집는다. 광주민주화운동이 1980년 5월 18일이니 벌써 43년. 5.18 그 바탕의 씨앗은 무엇일까? 나는 제주 4.3 항쟁과 여순 사건을 연속적으로 떠올린다. 뭔가 비슷하다. 1945년 해방 이후 제주도는 일본에서 귀환한 인구 실직난, 생필품 및 식량 부족, 콜레라 유행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었고, 미국 정책 등에서 정책 실패는 군정에 대한 민심을 악화시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47년 3월 1일 기념 행사가 있던 날이었는데, 경찰의 말에 한 아이가 치었지만 그냥 지나치자 이에 분노하여 항의하러 뒤쫓는 시민들을 순경들이 폭도로 착각하여 총으로 6명을 사살하면서 갈등이 증폭된 사건이었다. 4.3 사건의 한건은 기관 및 단체에서 총파업으로 이어졌고, 미군정은 이 총파업을 도민의 반감을 이용한 남로당의 선동으로 분석하여 경찰, 군인, 사복 청년회를 파견하여 강경한 검거 작전을 전개했다. 정부는 사태 진압을 위해 1947년 11월 17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중산간 지역 전체에 대한 토벌작전에 돌입한다. 제주 4.3 항쟁은 1954년 9월 21일까지 약 7년 7개월에 걸쳐 일어난 사건으로 마을의 95% 이상이 소각되었고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불법적인 처형이 이루어졌고 마을을 습격하여 민가를 불태우고 민간인에 대한 살해를 저질렀다. 한라산의 금족지역이 전면 개방될 때까지 이러한 유혈사태는 계속되어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죽었을 정도 대량 학살에는 여성, 아동, 노인 등 무고한 양민이 피해가 컸다. 무차별적으로 총을 쏘고 찔러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바다에 수장하고 산에 올라갔다 하여 아내나 부모, 형제, 자식들을 대신 죽이는 대살도 자주 일어났다. 이런 인간의 잔인성이 여러 해 동안 계속된 것은 고립된 섬이라는 점도 작용했을 것이다. 한편 여수에서는 제주도 사태에 대한 강경 일변도의 진압작전으로 여수 주둔 14연대 병력의 출동을 명하였다. 그렇지만 불과 몇 시간 만인 1948년 10월 19일 밤 지창수 상사 등 하사관이 중심이 되어 제주도 출병을 거부하고 항거에 들어갔다. 이는 군인이 같은 민족인 제주도민에 대한 살인적 행위를 못하겠다는 거부의 몸짓이었다. 14연대는 오직 경찰과 맞서 싸워 여수와 순천을 점령하였다. 1948년 10월 24일 이에 대응한 반란토벌 사령부는 여수 순천을 14연대 세력으로부터 다시 탈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의 인명피해는 갈수록 증폭되었다. 토벌군은 빨갱이 색출을 남녀 아동까지도 일일이 조사해서 다 제거하라는 지침에 의해 강력한 토벌이 이루어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5,000명 이상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및 2,000호 이상의 가옥소실 등 엄청난 비극이 일어났다. 여수 순천에서는 각각 수천 명을 학교 건물 등에 모이게 하고 소위 빨갱이로 가담 여부를 심사했던 바, 가담자 또는 협력자로 손가락 지목만 받게 돼도 그 옆의 즉결처분장에서 바로 총살되거나 타살되었다. 이런 민족 간의 갈등은 결국 1950년 6.25 전쟁으로 치닫게 되고 말았다. 이 6.25를 통해 또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의 아픔을 겪어야만 했던 것인가. 38도선으로 양분된 민족의 한이 일제 압박에서 해방된 뒤 지금도 통일을 이루지 못한 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5.18 같은 이런 비극적 사건이 왜 이 땅에 일어났는가? 그 진상들이 차츰 베일벗듯 자상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상과 여순 사건, 그리고 6.25는 70년, 5.18은 벌써 40년의 세월이 훨씬 넘었는가 보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참 빠른 게 세월인가 싶다. 그런데도 5.18만큼은 빨리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것이다.
5.18은 결코 잊지 못할 상처로 그날을 계속 가슴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공존하고 있다. 아주 오래전 나는 TV 뉴스에서 잠깐 폭동을 진압하는 군인들의 모습들만 스치면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웬 데모? 라고만 생각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5.18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수많은 희생자가 신군부 측과 광주 시민 사이에 발생했었다. 가해자와 피해자, 또 그 실상이 지금까지 많이 밝혀지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밝히기엔 아직도 미흡한 면이 없지 않다. 6.25 후에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 또 연출된 데 대한 안타까움이 가슴 아프다. 5.18은 학생들과 시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특전사를 투입하여 동물보다 더한 잔악성을 드러내며 도저히 눈 뜨고 볼 수 없는 학대에 대한 저항에 불을 당긴 사건이었다. 힘과 무력 앞에 결코 굴복할 수 없었던 시민들의 분노는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거나 사상적으로 무장한 골기가 아닌 인간 본연의 도를 넘어 무자비한 학살과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공분이 불러온 당연한 한거였다. 이런 모든 사건 발단 자체가 인간성을 맞살하는 사상 이념이 낳은 비극의 도화선이었다. 이런 불상사는 민족과 국가를 이한답시고 사람의 목숨을 살해하고 몰살시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하겠다. 또 이를 무마하고 감추기 위한 수법에는 거짓과 변명, 왜곡과 비정당성을 합리화하여 힘없는 백성들을 농락하기도 한다. 이 피비린내 났던 상처 속에서도 해마다 봄은 여전히 찾아온다. 그러나 비극적 상처는 언제 끝날 것인가? 세상에는 전쟁이나 사건을 통해 응어리진 한을 품고 세월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도저히 잊지 못하고 잊어서도 안 되는 뼈아픈 시간이 죽은 당사자의 가족들, 동료들, 지인들, 나아가 고향인 더 나아가 민족으로서 한이란 역사 속에 존재하게 마련이다. 이런 한의 깊이를 내가 어찌 말로 한들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객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한을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은 다시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이런 빗나간 역사에 대해서 바로잡고 많은 사람이 양심을 통해 잘못을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는 화해의 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는 상대에게 실수나 또 내 의도와 다르게 또는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우연히 까치가 가지에 앉았다가 배가 떨어져 뱀의 머리를 쳐 죽인 것처럼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수많은 사람 간에 우연히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한다. 또 명령의 책에 따라 내가 남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어떤 확신에 의한 가해도 있을 수 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다 보면 라스콜르니코프의 확신 범죄의 유형을 볼 수 있다. 그는 사회학인 전당포 노인을 살해해야 한다는 결론은 아주 정당성을 확보한 자신의 결심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를 종먹고 파괴하고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존재인 노파는 당연히 제거돼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면서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확신범죄는 정치적, 종교적인 사상이 급변하는 시기에 흔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민족도 예외는 아니다. 소설 속 라스콜르니코프는 노파 살해 후 소냐를 통해 차츰 후회하게 된다. 어떤 정당성이 인간 존엄을 해치면서까지 살해할 수 있다는 논리는 자칫 자기의 합리화 속에 이루어진 착각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5.18이나 그전 제주 4.3 항쟁, 여순사건, 6.25동 온갖 비극을 통해 많은 사상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는 만큼 반성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인생에서 남에게 손해를 끼쳤던 일은 없었는지 가끔 나는 나를 돌아보기도 한다. 그럴 때면 나는 문득 성경의 한 구절을 떠올리곤 한다. 너를 송수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항상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싸움이 되거나 후회할 일이 될 때는 급히 사화하지 않는 결과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풀지 못할 숙제를 그대로 내버려둔 결과였다고나 할까? 아니, 그 당시에는 내 생각이 무조건 옳아서 사화는커녕 사화를 받아야 될 처지라고 오겠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나의 잘못도 컸음이 드러나게 된다. 더군다나 의도가 좋았다 할지라도 물질적이나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었다고 인정될 때는 급히 그 당사자를 찾아 화해하는 것이 가장 빠른 대처 방법이다. 세월 가면 다 잊겠거니 화해자를 찾을 방법도 없는데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인데 굳이 만나서까지 라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양심에 꺼리는 부분이 있다면 급히 그 일부터 처리하여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관계에서까지 풀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내 마음을 송사하는 내 속 나와 먼저 풀어야 하고 나아가 실제로 나를 송사할 수도 있는 사람과도 풀어나가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과를 용서받았다는 별미로 실질적 인간관계에서는 뻔뻔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양심에 비추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당사자가 나의 용서를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일단 내 편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중요하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풀어야 할 일이 있다면 풀어야 하는 것이 곧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까지 미칠 수 있어야 실제화되는 신앙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고이든 타이든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한다면 화해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게 완전히 자신을 깎아내리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 살인들을 일삼는다. 국가나 민족을 위해서는 죽이고 싶은 정치인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항시 급히 사화할 수 있는 마음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잘못은커녕 인정도 하지 않는 정치적 살인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해결사항이다. 우리 민족이 만약 이런 면에서 화해할 줄 모르고 목망 곧게 내세운다면 앞으로 더 큰 비극이 일어날 것이다.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질책하셨듯이 내 주관과 사상만 옳다고 목을 곧게 세우는 백성이 될까 두렵다. 현 남한에서 일어난 피해적 상황만이라도 잘못된 부분에서는 국가나 개인적으로 깊이 통회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안다. 나는 과연 떳떳한가? 내게 피해를 주었던 모든 사람과 화해를 준비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아침, 마음의 빛을 갖기 위해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아침이 되보자고 난 다짐해본다. 주여, 먹이 곧은 백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송사하는 자와 함께 있을 때 급히 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